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성탄절 연휴를 앞둔 한 주, 이 관심은 역시 이 산타랠리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오냐 안 오냐, 또 이 대주주 양도세는 완화가 되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 말이죠. 연말연시의 시장 흐름, 월요 삼총사와 함께 예상을 해보죠.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제가 없던 사이에 많이들 행복하셨습니까? 뭐 즐겁게 방송했습니다. 예. 표정이 아주 좋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니 어떻게 잘 갔다 오셨어요? 네, 뭐 그 얘기는 뭐 하지 않는 것이죠. 네, 2주 동안 보니까 지수가 뭐 제법 올랐더라고요. 열기가 지금 계속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다행히 오늘 시장 분위기는 뭐 제법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산타랠리의 좀 서막을 이제 좀 알리는 것인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근데 산타랠리라고 하기에는 사실 뭐 종목들의 변동성이 심하기는 하죠. 근데 지금 사실 지수대로는 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랠리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잘 약하다. 전형적인 연말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뭐 이따가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과거와는 좀 다른 계속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은 계속 시장에 좀 있는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둘 다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종가랑 똑같은 건데 지난주 금요일 드디어 역전을 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00조를 달성을 했고 그래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98조대에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올 11월까지만 해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하락한 상태에서 버텼었고 네. SK 하이닉스는 계속 횡보 구간이 있었죠. 근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올라오지 못했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박스권을 뚫고 올라오다 보니까 100조를 먼저 선점을 하고 우리나라 지수는 과거 보면 시가총액 2위가 그 해에 그 향후 이제 주도주들을 많이 결정했던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반도체, 이번 주 사실 오늘도 반도체가 좀 좋았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 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지난주 사실 미국 시장을 보셨던 분들은 FOMC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반도체 섹터에 정말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공지능, 그러니까 상반기 때 인공지능의 어떤 트렌드로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한꺼번에 올랐다면 이제는 그 인공지능 안에서도 좀 세분화되는 과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어느 플레이어가 나중에 주인공이 될지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옥석가리가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뭐 연때보다 정말 미국 시장은 산타랠리가 지금 미리 또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좀 뜨거운 시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또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예. 시장의 의견을 또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얼만큼 꺾일 것이냐. 이번 주에도 이제 PCE 지표가 남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도 또 어느 때보다도 또 매크로 지표,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지표들의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고용 지표 마저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주에 어떤 미국 시장 랠리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장 초반에 비해서는 장 막판에 조금 더 활기가 좀 돌긴 했지만 예. 내 종목은 좀 안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뭔가 좀 어려운 시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 이번 주 미국 시장을 한번 보면서 또 국내 시장과 어떻게 또 연결고리가 좀 생길지 그 부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과했다 이런 분위기가 최근에 또 스멜스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강세 움직임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주목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코스피도 뒤따라 뭐 오르고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오늘 코스닥이 1.5% 올랐고 거래소가 0.1%니까는 코스닥이 강세였고요. 조금 더 얘기를 할 거지만은 양도세 관련 기대감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강하게 코스닥에 들어왔다. 사실은 아침에 시작할 때는 코스닥은 잠깐 거의 마이너스 살짝 갔었던 적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되고 시세는 항상 제가 생물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뜨니까는 이것도 같이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박종원 팀장님이 내 종목은 안 간다 얘기하셨는데 아마 들고 계신 게 대형주 많이 들고 있으시죠. 맞아요. 예, 대형주 들고 있으면 내 종목 안 간다 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로 돌아가면은 예. 대형주 들고 있으신 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주로 기억을 해보면 수요일부터 수목금은요 코스닥은 장은 없었거든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따라 굉장히 결을 잡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저 포함해서 저도 뭐가 공통적이고 뭐가 주도 섹터가 될 것인지 고민하는 게 우리 경주마를 보는 목적이 맞다면은 뭐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워낙 빠르게 움직이는 중이니까는 그에 대한 결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거래소에서 그 거래 대금 1등 나온 종목이 에코프로머티거든요. 예. 그러니까 1조 8천억 나왔어요. 예. 근데 거래 대금이요? 네, 오늘 거래소 전체 거래소 대금 10조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1조 8천억이면 굉장히 큰 거죠. 어. 그 안에서 무수하게 매매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1등은 LS 머티리얼즈. 예. LS 머티리얼즈도 그 안에서 무수하게 매매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막상 지금 입장에서는 종목을 내가 꾸준하게 들고 있어서 이걸 사겠다라는 것보다는 소위 변동성이 커진 섹터 내에서 내가 단타를 치고 있는 부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일단 거래 대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시장을 뭔가 강력하고 상방 추세를 보기에는 시장 참여자들의 일부분들은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황 팀장님께서 아까 말씀 잘 해주셨는데 뭐 하이닉스가 지금 시총 2등으로 올라갔죠. 다행히 반도체 좋은데요.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안에는 갈리고 있는데 뭐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저희 경주마을 시간 통해 보신다면은 조금 더 매매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니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네. 있지만 LS 머티리얼즈. 네. 왜 이런 강세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주식을 할 때 막상 우리가 종목을 보고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먼저 보잖아요. 실적을 보고 했을 때 요즘은 참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사실은 신규 상장주 기준으로 봤을 때 예전에 몇 종목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런 현상이 조금 더 강해졌어요. 강해졌고 막상 우리가 오늘 LS 머티리얼즈가 상한가를 쳤는데 기존에 상장한 다른 신규 상장주들이요. 최근 2달 동안 상장한 것들을 리스트를 해보시면은요. 고점에 다 반토막 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종목, 요즘 상장한 두산 로보틱스,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 요 한 3-4 종목들 빼놓고는 종목들이 쫙 섰다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시장의 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쏠리는 건 계속 쏠리고요. 쏠리는데 그 안에서 매매 플레이가 나오고 거래 대금이 나오고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매매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것이 일종의 패시브 수급으로 이동될 수 있다는 약간의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예. 이런 그 시장의 결이 좀 지금은 계속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만약에 모든 투자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이 될 때 또 바뀌거든요. 이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모 투자자분께서 LS 머티리얼즈를 매매하시고 그다음에 상장이 블루 엠텍이거든요. 블루 엠텍을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네. 이게 모든 시장이 똑같이 같은 것을 바라보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는 그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다는 시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문님 두산 로보, LS 머트, 에코프로 머티 3개 중에 하나만 샀어도 유유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근데 상장한 건 몇십 개거든요. 네. 그 3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몇십 개 중에 하나가 되면 확률이 또 달라지는 거죠. 예, 그렇게 너무 또 보셔야 됩니다. 포모에 빠지진 않으셨으면 하고요. 지난주에 이제 코스닥 개인 매수 순매수 1위가 이제 LS 머티리얼즈였다고 네. 하는데 또 지난 한 주 동안 기관들은 또 순매도 1위가 LS 머티리얼즈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많이 갈리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기관들은 뭐 공모주 펀드들이나 그렇지. 뭐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지만 엑시트하는 전략들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급이 어느 정도 뭐 이제 좀 락업된 물량들도 풀리고 나서 아마 다시 가치들을 산정을 해서 다시 뭐 전략들을 아마 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신규 상장 주식들이 엄청 안 되는 주식들은 또 반토막 나 있는 주식들도 많거든요. 상장 이후 직후에 최고가 찍었다 거기 대비 뭐 반토막 또는 마이너스 40, 50%, 60% 간 종목들이 꽤 많은데 지금 많이 가는 주식들을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 딱 추세가 형성이 되니까 우르르 가는 모습들인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주식들은 뭐 계속 말씀하셨던 쏠림 현상들의 지속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안 되는 주식들을 빨리빨리 팔아 치워버리고 되는 주식으로 그냥 가서 우르르 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바라보기보다는 정말로 가격만 보고 움직이는 현상들인데 뭐 이것도 하나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그리고 연말에만 조금 더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흔들림이긴 한데 지금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그렇게 너무 이거를 다 비정상이라고 바라보기에도 지금 연말에 앞서서 배당 주식들도 올라가는 주식들은 또 잘 가고 있고 예. 또 내년도 실적 기대되고 있는 종목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길들을 다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업황이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고 있는 종목들은 또 바닥에서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매일 HTS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만 검색을 하다 보면 나도 왜 이거를 못 샀을까에 대한 포모 당연히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두란 로보틱스를 내일 저는 사셔도 된다 생각해요. 포모를 느끼지 않으면 사야죠. 왜냐하면 내일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대신에 지금부터 진입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그 리스크 관리를 분담하시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란 로보틱스가 오늘 아침에도 저랑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사야 된다 지금이라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실 분들은 사셔라. 네. 대신에 떨어지면 손절매 각오하고 사시는 거죠. 그럼 그만큼 사셨을 때 그 얼마나 매수 버튼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만큼 그 버텼으니까 수익 나서 버티는 거고 반대로 떨어졌으면 빨리빨리 손절을 해서 리스크 관리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는 뭐 기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손실 회피절 심리가 워낙에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올라가는 주식은 계속 이제 빨리 팔아버리고 싶고 사실 예. 내려가는 주식은 어떻게든 안 팔고 싶죠. 근데 반대로 올라간 주식은 보유를 하고 내려가는 주식은 빨리 팔아치우는 게 사실은 정석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투자 어떻게 하느냐, 추세 추종을 하느냐, 또는 내려온 주식을 잘 모아서 가치 투자 전략을 가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딱 갈리는 전략이기는 한데 지금 사실 포모를 내일도 아마 이런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내일도. 근데 저는 주식은 언제든지 사도 된다 생각해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고 리스크 관리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거죠.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이제 추세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지금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냐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은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패시브성 자금이 들어오고 그런데 사실은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보다는 MSCI를 추종하는 자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MSCI 그 리뷰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최근 자료를 좀 보니까는 2월 13일에 MSCI 리뷰가 있고요. 그에 대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편입될까 안 될까를 우리가 고민하는 이제 보고서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아마도 시장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종목이 들어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도 맞지만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선매집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베팅이 들어가는 거고 에코프로 머티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에코프로 머티는 처음에 상장할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몇천억 샀습니다. 아마 2,500억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바뀌니까는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기관들 왜 들어오냐 얘기를 밸류에이션 안 되는데 했는데 아마도 추정을 하자면은 이게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 왜냐하면 지수가 편입이 되면은 추정하는 자금들이 매수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주식 매매할 때 유동성이 적은 종목들은 황금성 리스크도 좀 봐야 돼요. 근데 내가 많이 매수를 했는데 거래가 없어가지고 못 팔면 그것도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런데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게 맞다면은 미리 사서 그때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네. 일종의 최근에 좀 전략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교집합을 맞추긴 한 거지만은 일단은 이게 지금 2월 달까지 모멘텀이 있고 그 전에 시총이 올라갈수록 유동 시총이 이런 게 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종목별로 그거에 대한 결을 좀 보시는 게 일단 지금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2월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의 좀 강세를 만들어낸 그렇죠. 점도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오늘 2차 전지 쪽 전반이 아주 강력했다는 점에서 금융개혁 신당 창당 뭐 요 얘기 뭐 좀 들리잖아요. 혹시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까? 그러니까 올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2차 전지주 강세의 어떤 선봉대 역할을 했던 분들이죠. 이제 그분들의 신당 창당이 뭐 주도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보면서 2차 전지 쪽에 좀 또 기대감을 가져보거나 이럴 수도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러한 투자 아이디어로 이제 한다는 거는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기업이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기업이 어떠한 기업인지를 좀 명확하게 먼저 이걸 해야 되는데 또 일개 몇 분 때문에 내가 거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그냥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거는 좀 위험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 사실 뭐 2차 전지주들이 고점을 찍고 내려왔던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습니다. 뭐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가 워낙 또 지속적으로 이제 큰 랠리를 보여주다 보니까 기존에 물려 있었던 분들은
심리적으로 뭔가 이게 좀 상쇄가 된 거예요. 사실 본인은 약간의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최근에 나오는 에코프터 머티가 좀 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또 기대감이 약간의 그 상실감을 좀 상쇄시키는.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어떤 투자에 대한 손실 부분은 그대로 이제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모르겠어요. 이게 참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예.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 증시가 뭐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 맞는 거기 때문에 소액주주 보호 측면에서 다양한 뭐 정치적인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개인 뭐 소액 투자자들이 정당 정치에다가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뭐좀 흔치는 않은 것 같아서 네.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엔 컴퍼니 여기 주가가 좀 요동을 쳤습니다. 가족들의 경영권 분쟁 이게 화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남이죠. 차남이 지금 조현범 회장이 있고 네. 반대편에 MBK 파트너스와 함께하고 있는 뭐 장남, 차녀, 장녀 네. 뭐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공개 매수에 나서겠다. 네. 집안 싸움을 하는 건데 주가는 왜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흔들리는 거예요? 뭐 더 비싸게 사느냐 파느냐 뭐 그 싸움이죠. 뭐 사실 전형적인 수급 싸움이고 이런 사례들은 사실 올해 카카오와 SM 이 이슈도 있었고 네. 과거의 사례들 쭉 보면 공개 매수와 관련된 종목들 급등했었던 케이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주식들 해서 매매를 이런 주식이야말로 저는 사실 정치 테마주와 별반 다른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낮에는 우리가 시장이 열렸을 때는 아니 사실 이 내용들은 제가 쭉 저도 보다가 사실 이거는 제가 어차피 이쪽에서 매매할 것도 아니고 관심 있는 부분들도 아닌데 제가 네. 왜 이쪽을 회피를 하냐면 이런 이제 공개 매수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를 하다 보면 지분 경쟁이 관련된 매매를 하다 보면 특히 금요일 날 넘어가서 주말간에 갑자기 내가 했던 포지션과 반대되는 뉴스들이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뭐 철회한다던가 아니면 가격을 좀 낮춘다던가 뭐 그러면서 갑자기 다음날 월요일 날 금락이 갭으로 뚝 떨어져서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주식들을 정말 이 내부 사정들을 알고 하시면 그러면 정말 좋은 정보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본다라고 하면 정말 장중에 수급을 이용한 트레이딩 정도만 매매를 하시기를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MBK 파트너스 측에서 공개 매수가를 네. 넣은 게 24,000원이잖아요. 네. 근데 현재 한국엔 컴퍼니 네. 주가가 17,000원 네. 이 정도 수준인데 이게 그러면 24,000원까지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네. 안 오르더라고요. 뭐 그런 우려들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현상 사장님께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 있게 안 보고 계시기 네. 때문에. 네, 연장장님께 네. 공을 넘겨야 됩니다. 공개 매수가 확정이고 어느 정도는 리즈너블 하다면은 그 가격에 붙어 있어야죠. 과거의 공개 매수 종목들은 대부분 그 가격에 붙어 있었습니다. 24,000원이면 근데 지금은 그 가격에 나오고서도 오히려 오늘 장중 상한가가 26,000원이고 오늘 종가가 17,700원. 그럼 장중 고점도 20%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장에서 판단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일단 오늘은 판단한 건가 맞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어찌됐든 그 공개 매수 여부 플러스 오늘 효성에서 이제 백기사까지 나왔잖아요. 나오면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의 일정 부분이 그 다음까지 연장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일정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일정을 보면 볼수록 매매가 굉장히 급해집니다. 항상 그래 왔었고요. 결론을 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매수 혹은 그런 딜 자체가 성공을 할 거면은 성공 확률이 높을수록 그 가격에 가장 바짝 붙어져 봅니다. 네. 다른 종목 다 그래 왔었고요. 근데 지금은 시장 판단이 조금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맞을 것 같고 일단 아까 황 팀장이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 이슈를 보자마자 장중에 한 매매했던 트레이더들은 그냥 덮었거든요. 왜 덮냐면은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도 이렇게 반응이 나온 거죠. 그래서 조금 이런 그 이슈 플레이 있는 종목들은 조금은 이게 대부분 변동성 플레이로 귀결이 되는 거거든요. 될까 안 될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좀 밸류 되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매하는 게 좀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좋은 종목 사실 많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충분히 좋은 종목 사도 충분한 변동성들이 나와요. 지금 내년에 뭐 이따가 다룰 뭐 반도체 섹터들이라던가 그다음에 지금 이제 2차 전지는 완전히 자기의 이제 영역을 가는 대로 됐거든요. 이제 네. 자기의 밸류에이션 받는 것들이 오늘 엔캔 같은 종목이 그렇지. 대표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신경 쓰는 것 대비해서 또 엄청난 수익이 나는 구간이 아니라면 또 반대로 또 그만큼 위험의 손실의 크기도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분한 주식을 하셔도 지금 해볼 만한 시기입니다. 네. 네. 굳이 뭐 이렇게 주목하지 않아도 될 것 네. 같다 이런 말씀들 주셨고요. 오늘 보니까 업종 중에서는 해운업 쪽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 세계 해운사들이 지금 홍해 운항을 중단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분쟁에 대항을 해서 예멘 반군이 상선을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HMM도 유럽으로 갈 때 지금 아시아에서 유럽을 바로 안 가고 아프리카를 지나서 이제 우회하는 항로를 선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해운주에 왜 호재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선박 운임료 자체가 이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큰데 오늘 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 먼저 좀 움직였다가 네. 뒤에서는 이제 H&M 같은 이제 시총이 큰 종목들이 좀 굵직하게 이제 뒤에서 좀 힘을 받쳐주면서 이런 이슈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에 좀 관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조금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수에즈 운하가 좀 막히게 되면서 희망봉으로 우회하는 선박이 55척입니다. 근데 2021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사고로 인해서 수에즈 운하가 막혔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막혔던 이제 선박을 보게 되면 200척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매 시간 4억 달러 손실이었다 그때 당시에. 네. 이렇게 되면서 뭐 커피, 공무망 대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글로벌 쪽으로 우리가 이제 공무원 대란, 공무망 우려를 많이 좀 낳았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나 이런 것들이 좀 지속이 되면 과거에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유가도 6% 올랐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그런 선박 운임료에 관련돼서 이제는 선박 회사들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매출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뭐 하나의 뭐 모멘텀으로 보기보다는 또 일시적인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 해상 운임 지수가 그래도 꽤 많이 오른 상황인데 뭐 좀 일시적인 상황이다 말씀을 주셨고 HMM 같은 경우는 뭐 개별 이슈도 좀 있지 않습니까? 뭐 M&A 건도 네. 있어가지고 뭐 하림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좀 궁금증도 있는 것 같고. 일단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주가는 계속 쉬었죠. 네. 쉬었고 오늘 이런 이벤트 때문에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일단 지금 시장을 대변하는 것 같고요. 최근 시장 잠깐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지난주에 신재생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전에 태양광, 풍력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랐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도 금요일날 많이 올랐죠. 이게 보면은 고금리 때문에 많이 피해를 받은 종목들, 즉 낙폭과대 위주로 순환매가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순환매가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을 할 때 오늘 내 장중에 내가 예전에 HM을 봤을 때 5%대 매수를 하면은 수익이 안 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순환매를 돌 때 낙폭과대를 샀으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금리가 어떤 피벗 기조 때문에 좀 꺾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물론 해운은 예전에 전쟁 때문에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거랑 좀 다른 결일 수 있긴 있지만은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낙폭과대가 좀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고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에서 유럽 운송 거리가 20-30% 증가한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뭐 보험료라든지 운임료 증가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SCFI 즉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보면은요 최근 오늘 좀 올랐다고 하는데 전쟁 때 2년 전 대비하면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막상 그것도 역시 지금 해운주처럼 낙폭과대는 반등입니다. 그것도 역시 오늘만 봤을 때는 5% 정도 그렇지만은 막상 그거는 빠져 있는 상황이 맞긴 하고요. 지금 이렇게 좀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좀 생각해 보시면 다음 매매하실 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방금 기사 나온 게 하림에서 6조 4천억대 인수한다고 기사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됐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네. 지금 HMM 시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12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조금 크게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 오늘 해운주 다른 중소 해운주들은 조금 다 하락을 했고 지금 HMM만 막판에서 좀 땡겨 올랐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무슨 HMM은 다른 개별 이슈가 있었구나 했는데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보다 적은 인수 금액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이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서 M&A 관련 주식을 별로 잘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갔을 때 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네. 잘 유념해서 쓰도록 하겠고요. 표정이 정말 안 좋은 표정이었어요. 네. 항상 안 좋으세요? 예. 자, 특징주들은 여기까지 좀 들어보고요. 산타랠리는 그래서 찾아오는 거냐? 네. 지금까지 안 찾아오면은 안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왔어도 지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타랠리면? 우리 산타 할아버지 없죠. 네, 산타 할아버지는 유럽 사람입니다. 네.
산타의 고향이 터키 사람인 건 알고 계십니까? 아, 그래요? 네, 산타의 고향은 이제 그 코카콜라가 마케팅을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산타는 터키에 있어요. 산타가 태어난 곳은 더운 터키입니다. 지방이구나. 네. 네. 우리나라는 원래 산타 랠리 별로 없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양도세 이슈 관련된 것들이 평소와 작년, 재작년과는 다르게 계속 이제 조금 관련된 긍정적으로 좀 나왔었죠. 이것만 해결되면 이제 지수가 금세 올라갈 거 했는데 사실 지금 20일에 결정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20일이면 양도세 이슈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요. 네,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지금부터는 양도세 사실 좀 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네. 별 크게 걱정 안 하고 이제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고민을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타렐 요즘 보면 사실 미국 시장 영향도 있지만 사실 크게 11월 말 12월부터는 사실 미국 시장 영향 크게 상관없이 우리나라 다 독자 플레이들 움직여 왔잖아요. 그러니까 1월쯤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연초 랠리, 소위 말하는 까치 랠리, 예, 그런 부분들이 더 항상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원래 제가 이번 주에 하는 작업이 뭐냐면 11월 말부터 12월 셋째 주까지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 중에서 네. 그 거래량 없이 밀린 것 중에서 내년도 영업이 개선폭이 많이 좋아지는 것들만 골라내면 1월 달에 항상 큰 수익을 줬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러질 않고 있어요. 종목들이 생각보다 안 밀려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그 작업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 지난주까지 좀 이유 없이 거래량 없이 쭉 밀렸던 종목들이 예.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양도세 이슈는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그리고 20일 날 양도세 완화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면 좀 탄력은 좀 더 세지겠죠. 네, 그래서 좀 그러면 지금은 사실 살까 말까 해도 안 사는 구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슈퍼 개미들이 사고 싶어도 일단은 한 9억 얼마에 맞춰놓고 그게 확정이 되면 사겠죠. 종목당.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큰 손들이 시장가로 팍팍 사줘야 주식이 올라가는 건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9억 얼마에 맞춰놨는데 이게 연말에 가서 대주주 기존 안대로 10억이 확정이 되고 그게 조금 올라가서 10억 이상을 올라갔다. 그러면 일단은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사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는 게 20일이라고 하면 네. 20일이 이번 수요일이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어차피 이번 주 사실 수목금부터는 사 들어가는 구간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대주주 양도세 이슈 발표하는 게 조금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어졌다. 네. 오히려 발표 나도 시장은 오히려 좀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20일 이후에 20일이라고 확정을 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20일 네. 이후에 양도세 완화에 네.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거라고 했는데 내일이죠. 19일인 내일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하거든요. 여기서 아마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네. 아마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는 생각보다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말씀 주셨어요. 근데 오랜만에 우리 황 팀장의 의견에 반대로 얘기를 드리자면 네. 그 종목마다 다릅니다. 매우. 아까도 그 종목마다 다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지수가 소위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편한 구간이에요. 지수가. 왜냐하면 2,560이기도 하고 코스닥은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막상 미국 나스닥은 신고가를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마음 편하게 가지고 양도세 관련 매물이 나오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매매와 양도세 매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매매는 종목부터 트레이딩까지 다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오늘도 코스닥이 1.5%나 거래소보다 많이 오른 이유는 아마도 그런 그 전자로 생각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편하다고 생각했던 많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까 2,000원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소위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지수가 코스닥이 뜨면은 2차전지 종목들이 뜨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20일 날 아마 대주 양도세 완화 구간이 좀 나올 것 같이 생각이 들면 코스닥이 뜨는 건 당연할 텐데 그럼 나는 2,000원 주식을 사야지 라는 트레이더들도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될 것 같아요. 물론 황 팀장님 말씀대로 시장에서 영향이 없다.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편하니까요. 내가 마음이.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불편하다. 만약에 안 난다 이렇게 했을 때 코스닥이요. 마이너스 많이 날 겁니다. 종목들. 왜냐하면은 2, 3일 동안에 트레이딩 하려고 사셨던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시총 상위라든지 왜냐하면 아까 2,000원 시총 상위들이 많고 그리고 혹은 소부장주 중에서 올해를 빛냈었던 아시다시피 그런 HBM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들 밀리면 다른 것도 같이 밀려요.
그래서 거래소는 상관이 없지만 코스닥은 좀 이거에 대한 뉴스 플로우를 따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재부랑 대통령실하고 약간 입장 차가 있잖아요. 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 관련해서 기재부가 이걸 반대하는 약간 뉘앙스가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거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물어본 적이 없어서 네. 모르겠고요. 어차피 입장 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통적 역할 자체가 그 세금이라든지 예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 기재부 싫다 이런 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한 이슈가 조금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스스로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조금 며칠만 지나 보시면은 클리어하게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네. 자체가 그냥 사실은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거 자체가 그냥 사실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요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완화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걸 거고 여전히 좀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꺼리시는 건데 예. 그렇다 이게 상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변동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딱 되어야 일시적으로 물량이 좀 나오더라도 이게 좀 방향이 하나로 방향을 하나로 받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건 그렇죠. 긍정적인 시도가 될 것이다. 이번 항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네. 이 건은 어쨌든 간에 우상향의 재료입니다. 네. 어쨌든 네, 시간만 지나면 되는. 지금 산타랠리 변수로 할 게 방금 얘기한 이 대주주 양도세 완화건이 국내적으로는 있다면은 글로벌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있잖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게 증시를 끌어올리는 재료였는데 지금 뭐 주말 사이에 나오는 얘기에는 기대가 너무 과했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예. 지금 연준이 금리에 대한 판단이 어떤 상태에 와 있다고 보세요? 지금 뭐 일단 지난주 FMC 보셨던 분들은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3회 가량, 3회 이상 또는 3회 가량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좀 줬는데 사실 지금 월가의 많은 뷰들이 좀 다양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 JP 모건은 정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내년 4분기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을 또 7월 달로 당겼다가 또 7월 달을 또 1분기, 2분기로 또 당겨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빨리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의견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 뭐 모건 스탠은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크게 뭐 좋지 않은 그러한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금리 인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줬지만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봤을 때 지금 연준에서 보고 있는 연착륙의 시나리오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것이고 그 인플레이션 꺾이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서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건들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골디락스의 단계가 이제 진입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만약에 연착륙의 시나리오로 가서 인플레이션이 꺾여서 금리 인하가 된다면 과거에 정말 없었던 역사적인 순간이 내년에 일어나는 겁니다. 네. 과거에 여러 이제 금리 인하를 했던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경기가 부러졌을 때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내년에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보는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과거의 통계에 또 의존하는 여러 플레이어들은 내년에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를 들면 그런 연착륙 우리가 볼 것인가에 대한 베팅을 또 안 하는 이제 플레이들 많이 있으니까 어딘가 무엇인가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뭔가 경기가 어느 정도 뽀라졌을 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의 또 경착륙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경착륙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고용 지표를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실업률이 만약에 튀어 올랐을 때에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연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괜찮게 간다 하면은 우리는 이제 물가 지표를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양쪽의 지표를 우리가 좀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향후 우리가 매크로 지표를 볼 때 이 두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네. 그래도 많이 흔들릴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네. 3월, 5월 달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3월 금리 인하, 5월 금리 인하는 이르다. 그렇죠. 지금 뭐 CME 패드워치 툴 같은 데서 선물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3월 달, 5월 달 여러 이제 의견들이 좀 나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사실 지금 연준에 뭐 충분히 긴축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지금의 어떤 고용 시장과 또는 소비 시장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그렇게 빨리 우리가 3월 달, 5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그런 결정을 내릴 시점인가로 봤을 때는 저는 좀 생각보다 이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이런 것을 좀 불확실성이 좀 싫으신 투자자분들은 3월 전까지만 우리 놀자. 예, 이러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인공지능이 좀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셔서 또 반도체 섹터나 반도체 ETF 같은 경우에도 많은 자금이 좀 들어갔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많은 이제 매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금리 인하의 시점은 또 내년 2월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렇게 우리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시점이 어떻게 달라질지가 지금 아직 그렇죠. 확정적이지 않다는 건데 네. 이번 주에 그러면은 PC 물가가 이제 나오잖아요. 네. 이게 올해 마지막 물가 지표라고 하던데 그렇죠.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앞에서 뭐 사실 CPI 발표를 봤을 때 쉘터 부분이 생각보다 안 꺾였어요. 근데 네. 쉘터가 그 CPI에서는 차지하는 비율이 41%가 됩니다. 하지만 PC에서는 22%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PC라는 것은 이제 비중 자체가 고루고루 펼쳐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명확한 그러한 물가 지표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크고 앞에서 CPI가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뭐 PCE도 개인 소비 지출도 뭐 그렇게 크게 튀는 그런 현상은 없을 거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안정적일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주까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굉장히 급등시킨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연준이 다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진화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 저는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가 전부 다 끌어왔던 인공지능의 모멘텀이었다면 이제는 빅테크 중에서도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장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메타와 IBM이 AI 얼라이언스를 꾸렸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엔비디아를 이기기 위해서 뭐 AMD나 인텔이 새로운 또 칩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어떤 플레이어가 선택받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금리 인상 시기 때 가장 이제 크게 깨졌던 부분이 중소형 성장주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중소형 성장주들, 그러니까 실적도 정말 괜찮은 성장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종목을 위주로 해서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많은 수급이,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대로 이제 물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상승세가 좀 나올 것을 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의 뭐 ETF 방향성이다 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괜찮게 흘러갈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살짝 꺾여도 이런 부분은 계속 갈 수 있다는 계속 갈 수 말씀이에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기대를 가져보는 겁니까? 꾸준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죠. 네. 그래서 확인을 해보는 게 일단 첫 번째 허들이 될 것 같고 최근에 전체 국내 주시장 전략을 보면은 12월에는 한 2,600을 넘는 하우스들이 별로 없어요. 그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은 시총 상위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 2,600, 뭐 2,650이 가면은 약간은 지수 하락 압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 공격적으로 하이닉스가 이제 지난주부터 신고가를 쓰고 있고 삼성전자도 드디어 8만 주자 지금 다가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경험적으로 그런 중후장대한 우리 시총 상위 종목들을 올라샀을 때보다는 좀 빠졌을 때 천천히 사는 게 조금 더 수익이 났었다라는 경험적인 게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신규로 들어가긴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양도세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주 화요일까지는 양도세 이슈가 좀 그래도 좀 부담이 없었다가 수목금이 양도세 이슈 때문에 좀 소부장 종목들이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HBM 위주의 종목들이 그럴 텐데 오늘 오르긴 올랐어요. 올랐는데 지난주 고점을 넘긴 종목들이 별로 없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신고가 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내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소부장 이쪽은 플러스 알파를 노리는 거죠. 황 팀장이 얘기한 대로 다음 주 화요일 날 끝날 이슈긴 이슈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왜 문제냐면은요. 대부분 분들이 나머지 현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원샷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내가 타점을 잘 잡으려고 해서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한번, 이번 주에 빠질 때 한번, 다음 주에 만약에 물량이 나온다 한번 이런 식으로 나머지 3번 정도를 내가 나눠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시장 변동성을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내가 사지 못했던 내년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내가 사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좀 투자 전략을 좀 편하게 세우는 게 맞는데 네. 과거에 우리의 특성상 너무나도 시즈널리티, 이 계절성이 너무 명확했었기 때문에 26일 날 이틀 전, 그러니까 28일 날 우리가 마지막 거래 이틀 전에는
개인들이 최소 조 단위로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종가에 샀던 게 약간은 우리의 과거였고, 그때는 코스닥 종목 중에서 오늘 이제 거래가 안 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사는 분들이 몇 년 전에 약간 유행이었습니다. 그날 사서 다음날 파는 거죠. 왜냐하면 배당락을 보면은 코스닥 종목 배당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락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매매를 했다. 근데 그 중간에 넘어올 때는 코스닥 레버지를 사는 풍토가 바뀌고, 요즘은 시총 상위가 에코프로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사는 풍토로 바뀌고, 이것이 시장이 계속 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저희도 똑같습니다. 제가 한 번에 이런 타이밍을 맞출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하면은 조금 더 고객을 설득시키기에 시장에 우리가 신장을 매매하기가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오히려 이 시즌을 조금 녹일 때는 이런 생각으로 녹이신다면 오히려 좀 편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하려면 지난주에 하든지 오늘 하든지 했어야 된다. 이미 던질 분들은 다 던졌다. 뭐 이런 얘기들 주고 계십니다. 그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지금 2차 전지 성장주들 전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연말까지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들 어떻게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세요? 사실 뭐 네이버 카카오 올해 2023년만 보면 정말 좀 힘든 한 해였죠. 이제 실적도 그렇고 주가가 빠지고 보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오기 시작했었고, 반대로 지금은 성장주들 보면 이제는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은 좀 고생했어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 내년도가 특히나 이제 좀 많이 개선세들을 영업이익 측면에서 개선세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보면 그래서 주가가 먼저 올랐구나 이렇게 아마 또 후행적으로 해석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그 주도주를 찾을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올해 작년까지는 금리를 계속 인하기였잖아요. 인하기 때는 매출액 성장률, 그러니까 회사가 커질 때 이제 주가가 주도주가 됐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과거에 통계를 내보면 금리 인하기와 인상기 때의 주도주의 그 재무적인 특징을 보면 인상기 때는 매출액 성장률, 근데 인하기 때는 말 그대로 고금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고, 고금리라는 거는 기업의 그 일단은 고금리에서 버틸 수 있느냐 안 버틸 수 있느냐이기 때문에 네. 고금리에서도 회사가 영업이익을 계속 낸다. 즉 영업이익 성장률이 좋은 회사들이 주도주가 됐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일단은 절대적인 것보다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2024년도에 이제 주도주가 될 섹터나 종목이 될 확률이 높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 일단 컨센서스 상위 종목이 글로벌하게 보면 한국이 1등입니다. 영업이익 EPS 성장률이 네. 가장 좋아지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어. 물론 컨센서스가 조금씩은 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2023년 대비 2024년 좋아지는 개선폭이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이고 그 안에서 가장 좋아진 섹터가 반도체 그리고 제약주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반도체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데는 계속 반도체인 것 같아요. 제가 뭐 기관이 작전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가끔. 근데 반도체 얘기하면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말씀들 하시죠. 근데 한국은 사실 반도체의 나라입니다. 반도체의 나라. 한국은 반도체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나 다른 섹터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네. 다만 글로벌하게 미국에서 써져 있는 기술적 분석 책들을 봐도 한국의 삼성전자를 예시로 드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국의 삼성전자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미국에 있는 반도체 업도 빠질 확률이 높다. 그런 것처럼 한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얼만큼 성장하느냐, 얼만큼 수축하느냐 그거에 경향을 많이 가질 텐데, 최근에 한 2, 3주 동안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 좋은 기사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섹터들도 많이 순환매들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쪽 일단 위주로 1번을 공부를 하시고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게, 그리고 나서 다른 쪽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일정상을 말씀드리자면 네. 이게 12월 이제 하반기로 지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1월 초에 뭐 있냐면 CES 있고요.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습니다. 예. 아마 그 섹터에서 교집합이 되는 것은 반도체 및 자율주행 이런 쪽이 될 거고요.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당연히 바이오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전 증시를, 코리아 증시를 저희가 매매를 하면 약간 모멘텀 증시가 맞습니다. 모멘텀을 하면 그 다음에 있을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미리 종목들을 트레이딩하는 장세가 맞았던 거죠. 일례로 게임주가 있으면 게임 신작이 나오기 전에 미리 매매를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지금은 그런 이벤트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섹터를 좀 공부하실 때 아까 황 팀장이 얘기한 대로 올해 매출액 증가율보다는 ROE 증가율이 높은 종목들을 소팅하는 거 그거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증권사 레포트 시향에 다 나옵니다. 업종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시향 레포트를 잘 살펴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정을 보셔야 되는데 일정도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포털에 CES 주요 이렇게 쳐보면은 거기서 어떤 섹터 어떤 내용이 다룰지가 다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국내 주식에 맞춰서 준용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너무 어려운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그런데 소위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은 소위 작은 종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작은 종목이요? 예, 테마에 그러면은 지금 제 얘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좁혀지겠죠. 시총이 작은 그 섹터 들어가는 것 중에 시총이 작은 것 중에서 조금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과거에 이런 식으로 좀 교집합을 찾아보신다면은 일단 제가 보기에 또 연초에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12월 26일 넘어가면서 배당락 우리가 납해 세액가 올라갈 때 이 계절성 그리고 그 이후에 CES란 이런 뭔가 모멘텀 요것을 같이 보는 게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매출보다는 내년에는 이제 영업이익을 중심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 말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고요. 주말 사이에 지금 사실 온 매스컴에서 떠들었던 이슈 중에 부동산 PF 위기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매스컴에서 뭐 예전부터 많이 등장하긴 했는데 이번 주말에 특히 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PF 리스크는 우리가 올해 내내 들은 것 같아요. 네. 듣고 들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저축은행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급 보증을 했었던 증권사들 그리고 일부 은행까지 이렇게 됐는데 일단 시장에서 오늘 열어봤더니 크게 그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 리스크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물론 조심을 해야죠. 네.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섹터가 건설주 그리고 증권주, 은행주 세 개가 있을 텐데 대부분 증권주나 은행주 같은 경우는 대손 충당을 좀 일부 쌓은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하다는 것까지는 일부 보긴 했지만 거기서 걱정은 우리가 모르는 거 튀어나올 때가 걱정이죠. 근데 네. 그거는 제 상식으로는 바로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루에 20-30%씩 급등하는 종목들이 시장에 참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파도가 올 것을 미리 아는 사람은 시장에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 결과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과격하지 않아도 명백하고 분명한 파도, 경주마는 그런 파도를 넘기 위해 하루를 달립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